안녕하세요. 권혁준과 함께하는 성공 취업 엑스파일. 오늘은 AI 면접과 금융권 필기 기출문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면접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요. 많은 지금 취준생분들께서 도대체 AI 면접이 뭐야? AI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 이게 뭐야? 되게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AI 면접에 대해서 이제는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취준생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불명확한 정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많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 자료와 이제 해외 자료 번갈아 가면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한번 알아볼까요? AI 면접이 먼저 정의를 보면 온라인을 통해서 AI가 질문하는 것에 응답하면서 면접을 보는 이제 방법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기업이 기간을 정하고 또한 특정 프로그램을 정하게 됩니다. 응시자는 편한 시간, 편한 장소에서 응시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실제적으로 저는 사실 AI 면접 시대가 아니죠. 뭐 생각도 못했죠. 그 당시에는. 근데 저도 그래서 이제는 한번 해봤어요. 사실 AI 면접을 뭐지라고 이제 저도 접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저도 그랬더니 야, 정말 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보니까 뭐냐면 정말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편한 시간에 또 응시자도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응시자도 좋고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채용하는 입장에서도 또한 이제 불필요한 어떤 비용도 많이 절약될 수 있고 무엇보다 객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어떤 시스템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요. 현황을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하고 있죠. 1년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1년 전부터 전 해왔다고 보는데 이 업계 추산으로는 이미 100개 회사가 이미 도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금융권을 보자면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에서 이런 메이저 은행에서도 이제 점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AI 면접은 제가 보기에는 큰 이슈 없는 한 점점적으로 데이터가 쌓일 거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 특히 금융권에서도 도입이 굉장히 빠르게 조금 추진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AI 면접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알고리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AI 면접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성 및 카메라 체크, 얼굴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AI 면접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AI 솔루션을 면접을 제공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 기업, 그러니까 솔루션 기업이 있고요. 많은 어떤 기업들에서 이런 것을 서비스를 사서 보통 이렇게 활용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그러한 시스템을 접하신 분들, 특정 어떤 솔루션을 접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AI 면접을 기본적인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자 미리 좀 갖고 와봤어요. 먼저 음성 및 카메라를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면접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볼륨이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우리 카메라를 보고 하거든요. 이 카메라, 얼굴 이런 인식이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것을 다 일단 체크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시스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기본적인 세팅이고요. 세팅이 다 끝난 다음에 첫 번째 자기소개서를 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요 거의 암기 수준으로 갖고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AI 면접이라 하지만은 딱 주어진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단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딱 준비를 해서 그 시간 안에 자기소개를 하면 되겠다라는 부분이 들겠고요. 인성검사 들어가는데 인성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들 아시죠? 많이 해보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리커더 5점 척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AI 면접에서는 뭐 나중에 모르죠. 정말로 뭐 7점 척도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리커더 5점 척도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매우 아니다, 뭐 아니다, 보통이다, 좋다, 매우 좋다. 뭐 이렇게 5점 척도를 활용하면서 인성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익숙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하면 되겠고 인성 검사와 나중에 이제 구조화 면접이 맞닿아 있겠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제가 보기엔 정말 다 걸리게끔 돼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녹화도 되고요. 무엇보다 AI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인성검사 구조화 면접에서 야 거짓말하면 이게 다 들통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논문을 쓸 때도 그렇죠. 우리가 보통 양적 분석할 때
보통 서베이 돌릴 때 서베이 질문지에 트릭을 주죠. 예를 들어서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했을 때 이제 남자라고 대답했는데 나중에 질문에 이제 본문에 질문 막 들어갔을 때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언니가 있는데 언니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갑자기 제가 거기서 체크해 버리면 뭐가 돼요? 아, 이 사람이 대답을 불성실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체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성검사 구조면도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걸러내는 작업을 해요. 걸러내는 작업 어떤 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극한의 예를 들어 볼게요. 극한의 어떤 상황이 다가왔을 때 관행으로 왔던 어떤 기본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관행을 따르겠는가 그렇게 유도리 있게 행동한 사람인가라고 물었을 때 내가 그래요 저는 유도리 있게 어떤 기본적인 질서 룰을 깨더라도 일단 결과물을 위해서 나는 조금 하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갑자기 구조화 면접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대답한다면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걸러내는 부분이 이거는 뭐 AI 면접에서는 뭐 거의 뭐 100% 잡아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안 통한다라고 좀 보겠고요. 뇌신경과학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신경과학이 세 번째로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외국 자료를 좀 갖고 와봤어요. 하노이의 타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노이의 타워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뭐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퍼즐의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보냐면요. 여기 나오죠. 논리 트리, 그러니까 의사결정 트리죠. 의사결정 트리와 and 뭐 있어요? BFS. 그러니까 뭐냐면 넓이로 따지는 알고리즘이다. 넓이, 그러니까 넓게 퍼지는 어떤 첫 번째 서치 알고리즘인데 이게 반대가 DFS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알고리즘이. BFS는 같은 경우는 수평으로 이제 떨어지는 알고리즘인데 뭐 사실 이공계 아닌 이상은 이게 뭐지라고 솔직히 이건 몰라도 돼요. 이공계 아닌 이상은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건 몰라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하노이의 타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I 면접할 때 항상 들어오는 어떤 뇌 과학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익숙하게 좀 하셔야 됩니다, 사실. 자, 또 볼까요? 네, AI에 대한 이제 올바른 정보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사실 국내 AI 면접에 대해서 어떤 특정 업체라든지 어떤 기본적으로 잘 나가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뭐 불명확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불명확한 정보를 낸다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는 AI 면접에 대해서 많은 불명확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뿌리고 있어서 야 이거는 좀 정리가 어느 정도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는 외국 자료 그다음에 국내 자료를 이제 총합해 봤는데 AI 면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보냐면 일단은 뭐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뭐가 되고 있어요? 딜로이트 리포트에 뭐가 나오냐면 이미 AI의 면접은 뭐예요? 프로세스 그러니까 뭐냐면 잡 인크루팅 활동했었던 사람들에서 AI 면접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설문지 조사했던 사람 33%나 경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다면은 이미 외국에서는 야 어느 정도는 AI 면접이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쭉 봤더니 여기 써져 있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실 AI 면접에 써져 있듯이 여러분의 그 얼굴 표정 있죠. 이 표현하는 법.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연습을 이게 AI 면접이다 보니까 꼭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인공지능을 위해서 정말 AI를 위해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하셔야 돼요. 이제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렇게 권장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연습을 해라. 그러니까 표정 연습 같은 거 있죠. 왜냐하면 이걸 다 분석하거든요. 얼굴의 형태, 이 사람 이상하게 떨고 있는지, 눈동자를 어느 정도 깜빡이는지 이거 다 분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표현 능력을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여기 써져 있듯이 뭐예요? 약간 과장된 어떤 표현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좋다. 과장된 표현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크게 웃는 연습 굉장히 중요하겠죠. 미소 짓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쭉 이거 볼까요? 왜냐하면 AI의 어떤 쉽게 AI가 여러분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연습이 조금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죠. 여기 나오죠. 이제 인터넷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AI 면접이다 보니까 인터넷 환경이 좋아야 돼요. 특히 무선으로 이렇게 노트북 가지고 보통 이제 노트북 가지고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니까 무선 와이파이 잡아서 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인터넷 환경 꺾어버리면 큰일 나요. 정말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항상 인터넷 환경은 최적의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유선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컴퓨터도 말 그대로 인터넷에 문제가 없도록 이런 어떤 인터넷 환경, 접속 능력 그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밝은 조명이 써져 있죠. 밝은 조명에서 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무래도 AI 면접이고 카메라입니다. 여러분 저희 방송할 때 지금 카메라 여러 대 두고 있거든요. 여러분 되게 정말 더워요. 제가 왜 더웠냐면 여러분 안 보이지만 조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면이 받기 위해서 조명을 비추는 것처럼 여러분 AI 면접도 이제는 뭐 방송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외국에서도 말했듯이 이렇게 환한 조명을 좀 받아서 기본적으로 AI 면접이 임해야 된다. 이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면접의 올바른 정보를 좀 봐야 되겠다. 이거는 자료는요, 제가 이제 CNBC에서 이제 갖고 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의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같이 나온 자료지만은 충분히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할 자료인 것 같아서 갖고 와봤고요. 또 볼까요? 여기에 보니까 뭐가 나오나요? 그렇죠. 25만 개 이상의 데이터, 그 이상의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AI 면접 알고리즘이 돌거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오디오, 그다음에 음색.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미세하게 떨리는 부분, 이런 음색들, 톤들, 그다음에 스피치 패턴도 굉장히 이걸 다 잡아냅니다. 패턴들을. 그래서 뭐냐면 야, 이게 AI가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얼굴 행동들, 뭐 표정들 이런 것을 뭐한다? 다 잡아낸다. 그래서 무서운 세상 정말 살고 있습니다. 이 면접도 연습을 이제 너무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세상에 왔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저는 여기다 빨간 줄 치고 싶었거든요. 뭐냐면 클라이언트의 니즈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을 한다는 거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좀 더 갈게요. 저건 같이 설명드릴 텐데 뉴 데이터라고 돼 있죠. 뭐냐면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그래서 기초로 해서 알고리즘이 움직여지거든요. 근데 그 기초의 데이터가 뭐냐?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것을 맞춰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좀 읽어볼게요. 맨 밑에 되면 뭐가 돼 있죠? 그렇죠. 잡 리크루팅 하시는 분들, 채용하는 분들과 뭐예요? 한 1년 정도의, 약 1년 정도의 알고리즘을 계속 굴렸다고 해요. 그래서 매칭시켜주는 거죠. 그분들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정보들, 그분들이 원하는 결과값을 갖기 위해서 그분들과 1년 동안 뭐예요? 작업을 해서 만들어냈는데 이 뜻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여기 보면 뉴 데이터라고 그러고 이런 클라이언트의 어떤 니드들을 맞춰갔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볼게요. AI는 어떻게 해서 최적의 인재들을 뽑아낼까요?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그냥 내가 AI 면접 들어가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AI 면접이 좀 더 최적화될 수 있을까요? 나이가. 그럼 AI는 어떤 기초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갈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여기 써져 있죠. because of가 써져 있어요. 뭐냐면 AI는 학습을 합니다. 어떤 학습? 과거에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재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데 그 과거의 데이터가 뭐냐? 그렇죠. 이미 합격한 사람들의 그다음에 합격을 해서 회사를 다닐 때 이분들의 성과 지표들, 이 성과 지표들을 보고 우리 회사랑 맞는 사람의 이런 어떤 인재들은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대더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그 데이터와 비교하면서 학습을 통해서 최적의 인재를 뽑아내는 알고리즘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에서도 이제 나오는데 하나만 볼까요? 아마존은요, 제가 대표적인 최근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14년도부터 개발해왔던 AI 채용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폐기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여기가 지금 AI 면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유는요,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 알고리즘에서 여성 차별적인 인식이 드러났다고 해요. 왜냐하면 AI는 지원자의 이력서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며 감점을 했다고 합니다. 여대를 나온 지원자 2명의 원서로 불이익을 줬대요. 왜요? 도대체 왜? AI가 학습을 10년간의 아마존 지원자 데이터에 남성 지원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니까 데이터가 뭐예요? 남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 그 결과 여성 지원자는 선호하지 않게 돼버립니다. 아마존은요,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공정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판단해서 AI 채용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폐기했다. 이게 보도가 된 내용이고요. 이미 한 번 이슈가 됐던 얘기고 최근에 있었던 사례들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그렇죠. AI 면접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데이터, 원하는 결과값 뭐예요? 회사가, 금융회사로 말해볼게요. 금융회사들은 어떤 인재를 찾을까? 일반적으로 리테일에서 원하는 인재를 찾을까요? 그렇지 않죠. 금융회사 원하는 인재들이 따로 있죠. 그러면은 기술직을 하신 분들이 이런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분들이 이분들의 니즈를 받아들여서 커스터마이징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기초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 아까 우리가 아마존에서 사례에 나왔듯이 기존에 있던 어떤 합격자의 데이터라든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짜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좀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AI 면접이 중요치 않다, 중요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선배들 있죠. 여러분 들어갔던 선배들 아니면은 여러분께서 그 취업에 성공했던 분들의 기본적으로 어떤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꼼수는 없다. AI 면접에서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도를 밟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성공했던 사람들의 패턴이라든지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성공했던 사람들의 말투, 특히 말투 안에 부정적인 언어도 다 걸러내거든요.
부정적인가 긍정적인 거 다 걸러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 이제 보셔야 된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러면 여러분 뭐 그냥 AI 면접, AI 채용 이거를 이제 떠나서 AI 채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뭘까요? 누군가가 여러분께 그럴 수도 있어요. AI 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AI 면접이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돼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업종과 관련성이 있는 직군이라면 충분히 AI 채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존의 사례, 그다음에 실제로 AI 면접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신만의 생각,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면접은요 해석력이에요. 나만의 생각, 어떤 현상을 보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 해결 능력을 봤을 때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거거든요. 여러분의 생각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는요 물론 먼 미래겠지만 충분히 여러분께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의 생각을 좀 정리해 두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볼까요? 자, AI의 올바른 접근을 위한 참고 정보가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AI 면접을 해외 사례 다 조사하면서 논문도 많이 읽어봤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 영상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읽어보신다면 여러분 AI 면접을 접근하는 데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찾아보셔서 한번 보시고요. 단점은 이게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영어 잘하시는 분들 좀 번역 좀 달아주세요. 그래서 좀 많은 우리 취준생분들께서 올바른 AI 면접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I 면접은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은행 필기 준비 한번 좀 더 한번 깊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갖고 나온 어떤 주제는요, 리디노미네이션입니다. 이게 왜 제가 갖고 나왔냐면,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우리 한은 총재께서 최근에 이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화폐 개혁에 대해서 슬쩍 지나가는 말로 그냥 툭 시장에 던졌는데 아시잖아요. 시장은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거 화폐 개혁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막 이슈화 되고 있죠. 그래서 리디노미네이션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요. 한 나라에 통용되는 화폐의 액면가를 동일한 비율로 낮추는 것을 이제 의미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커피숍 가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 어떻게 돼 있죠? 2,500원이다.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2,500원 적혀 있나요? 그렇지 않죠? 2.5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리디노미네이션이죠. 그래서 가치 변동은 아닙니다. 가치 변동은 아닌데 그냥 액면가만 이제는 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화폐 단위로 호칭을 변경하는 것이고요. 도입 이유로는 써져 있는 그대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서 거래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숫자의 자릿수가 늘어남에 따라 계산상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다음에 생활하는데 좀 불편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진전에 따라 경제량을 화폐적으로 숫자하는 숫자가 많아져서 수출되는 국민들의 계산 어떤 착오들, 회계 기장의 지급상의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이 리디노미네이션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제가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누군가 물어본다면 장점과 단점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겠죠. 첫 번째 장점, 국민들의 거래상의 편의 제고 및 회계장부의 기장처리의 간편화가 되겠죠. 왜요? 왜? 단위가 줄어드니까. 여러분 18년 이미 정부에서는요 경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꽤 오래됐거든요. 한 98년인가요? 이 경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경이라는 단어는 전 숫자도 못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단위가 길어졌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의 기대 심리 억제할 수 있고요. 그렇죠? 가국 통화의 대외적인 위상 제고하고요. 아무래도 지금 원 달러 환율 보면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환율이 우리가 1달러에 한 1,130원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어떤 세 자릿수잖아요. 지금 세 자릿수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리디노미네이션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다국 통화의 어떤 대외적인 위상 제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지하 자금을 양성화한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화폐의 숫자를 변하게 되면 지하에 묻혀뒀던 현금들 그거 어떻게 하나요? 끄집어내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 자금이 양성화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단점으로 보면요. 화폐 단위 변경으로 인한 사회 불안정이 되죠. 이론적으로 보면은 소득이나 물가, 국민 경제의 실질 변수에 영향을 가지는 않죠. 가치는 똑같잖아요. 단위만 변할 뿐이지. 그런데 이제 체감 지수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강남에 20억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근데 갑자기 가격이 2천만 원 되는 거예요.
강남 가격 아파트 2천만 원. 어떻게 느낌이 어떠세요? 되게 이상하죠. 당장이라도 내가 살 것 같은 느낌, 그죠? 사실 가치는 변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단위가 바뀜으로 해서 뭐가 되냐면 체감의 어떤 소비에 대한 패턴들이 좀 바뀌게 되거든요. 소비 심리가 굉장히 변화가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조심히 보셔야 되겠고, 단점으로는 또 두 번째로 새로운 화폐에 제조했다는 확보 제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스템 바꾸고 재반 비용이 들어가죠. 이게 한 3조 든다고 해요. 지금 나온 과정은 만약에 화폐 단위를 개혁하게 되면은 재반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한 3조 원 정도가 들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조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과 단점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의 이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면접 들어가서 아니면은 면접장 시험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리디노미네이션이 나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글쎄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죠. 4차 산업혁명이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현금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다 페이 쓰시잖아요. 간편결제 쓰시죠? 현금 안 갖고 다닙니다. 예전처럼 막 1원, 2원, 뭐 50원, 100원, 1000원 안 갖고 다니죠. 그냥 찍으면 되는데 어차피 통장 안에서 돌아가요. 통장 안에서 현금 돌고 난 만져보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다 되죠. 아마 우스갯소리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이제 직장 다니시면 취업에 성공하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유리지갑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죠? 통장에 넣으면 월급 날에 다 분해돼 버립니다. 다 빼가죠. 그래서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돈은 거의 안 만져봐요. 통장에서 다 처리가 되고 전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뭐 만져보지도 못하는 거 이게 굳이 화폐 단위 개혁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 과거라면 할 필요성이 있겠지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굳이 제가 보기에는 뭐 그게 필요성을 못 느껴진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정리를 꼭 해주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융기관 구분 말씀드릴까요? 특수은행, 여러분 공기업들, 금융공기업 많이 좋아하시죠? 특수은행의 정의, 은행법 이외의 특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수은행, 시주은행, 지방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했는데요. 이 정도는 뭐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들어갈 회사니까. 그래서 특수은행 보면 농협, 수협,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제 특수은행이고요. 시중은행 있고 지방은행 있고 나옵니다. 자, 보험회사도 있죠. 생명과 손해로 나눠지고요. 자, 보시면 생명보험 쭉 나오고요. 자, 요거 한번 나중에 이제 스크랩 해갖고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볼게요. 우리가 뭐 보험 얘기했으니까 잠깐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셔갖고 이거 모르면 안 되겠죠. 큰일 납니다. 자, 보험자, 보험회사죠. 당연히. 우리가 보험 용어예요. 그냥 계약할 때. 보험자가 누구예요? 보험회사죠. 당연히. 보험 계약자는 뭐예요? 계약하는 사람이죠. 보험회사 사인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 보험 대상자, 피보험자라 그러죠. 뭐야? 다치는 사람. 그래서 항상 우리 학생 가르칠 때 이 얘기합니다. 피 보는 사람. 무조건 피보험자 그러면 뭐예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피 보는 사람, 피 흘리는 사람, 다치는 사람. 그죠? 이게 피보험자입니다. 그래서 생사가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가 바로 피보험자다. 그래서 수익자가 뭐야? 어떤 수익자죠? 이제 내가 누군가 피보험자가 예를 들어서 다쳤을 때 그 보험금을 받는 사람인데 보험 청구권이 있는 사람과 그 수나 가격, 뭐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피보험 수익자는 보험 수익자는. 그래서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겠는데 제가 그 사실 또 많이 이거는 이제 뭐 취업이나 이런 걸 빼놓고 그냥 일반적으로 어른들에게 많이 질문받았던 거. 그러면은 수익자는 누가 받나요? 그런데 보통 지정하지 않으면 누가 받죠? 그렇죠. 법적 상속인이 받죠. 법적 상속인 순위, 그러니까 꼬리에 물고 들어가셔야 돼요. 법정 상속 순위 어떻게 돼 있죠? 그렇죠. 첫 번째는 직계 비속이죠. 직계 비속이 뭐예요? 여러분 혹시나 지금 당황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직계 비속이 뭐죠? 내 아들, 딸들이죠. 아들, 딸들 이런 분들에게 배우자가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존속이 뭔가요? 그렇죠. 아버지, 엄마.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존속이죠, 존속. 그래서 배우자랑 같이 들어가죠. 자, 세 번째는 이촌이고요, 형제자매고요. 네 번째 순위가 반계입니다, 3촌, 4촌 이렇게 되는데 뭐 법적 상속 순위로 이제는 보험금 만약에 수익자가 지정이 안 될 경우에는 법적 상속으로 지정했으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뭐 상식선에서 우리가 꼬리를 물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들어가고요. 가격차별 들어보세요. 가격차별. 자, 독점 기업이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에 대해 소비자 계층 간의 수요 탄력성이 다를 경우 시장을
두 개 이상 분할해서 분할된 각 시장에 상이한 가격으로 놓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게 독점기업이라는 것과 수요 탄력성에 나오고 상이한 가격으로. 왜 그럴까요? 왜 상이한 가격으로 가죠? 그렇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가격 차별이다, 차별 가격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조건이 있습니다. 수요 탄력성이 당연히 달려야 되겠죠. 그다음에 분할 시장에 필요한 비용이 그거로부터 추가적으로 얻는 이윤보다 작아지죠. 그렇죠. 비용이 더 커지면 안 되겠죠. 또한 재판매되면 안 됩니다. 그럼 시장이 어떻게 돼요? 독점이 아니게 돼버리죠. 수평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사점 자격이 나옵니다. 제가 사실 이거 얘기하려고 갖고 나온 겁니다. 자, 국영기업 또는 공공단체, 뭐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보면은요, 이용 극대화보다는 사회적 어떤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재화나 용역을 차별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차별 가격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또 이슈 논란도 있죠. 과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차별 가격으로 줘야 될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차별 가격으로 줘야 될까요? 아니면 동일한 가격으로 뭐 많이 벌던 적게 벌던 재산이 없던 어떤 간에 이런 공공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똑같이 내야 될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취업 시장은요, 특히 경제, 금융 이런 쪽은요, 여러분의 생각을 요구하고 있죠. 단순히 스킬, 단순히 꼼수, 단순히 여러분이 많이 주워듣는 여러 가지 정보 이게 아니라 본질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해석력, 여러분이 사회 현상을 보고 경제 시스템을 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서 아셔야지만 사실 여러분 정말로 좋은 금융 인재, 경제인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좋은 말,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여러분도 꼭 내가 금융인,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경제인으로서 난 성공할 거야 라고 외치신다면 그대로 될 거라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합격을 여러분 미리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